계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전시, 사변 이런 국가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군대를 동원하는 겁니다. 예. 제가 저거를 보고 참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정말로 이 우리 사회 내부에 안보 위협이 될 만큼 우리가 적대적인 국가와 내통하는 세력들이 있고 혹은 뭐 예산 같은 것을 깎았다고 했을 때 그걸 군대를 동원해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국민 호소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계엄이라는 거를 아무도 생각 못하고 있을 때 충격적인 어떤 충격 효과를 주겠다. 그거 외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야당이 그 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든지 또 이러저러한 입법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거쳐가지고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거를 그러면 만약에 계엄을 했으면은 그때 국민들이 다 몰려가서 국회에서 그런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건지 그 법을 정지시키겠다는 건지 그게 설명이 안 되고 조금만 좀 약간 논리를 확장해서 보면은 오히려 위헌적인 방법으로 그런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대통령의 판단에 따른 어떤 결과를 가져온 것을 현재 우리 헌법상의 제도, 국회의 활동 이런 것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동원하겠다. 예. 사실상 저것이 위헌적인 방법을 썼다는 것을 거의 자백하는 것이 아닌가.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말씀하시죠. 지금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거가 결국은 이제 아까 잠시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민주당의 의정 폭주, 입법 폭주를 이제 국민이 알게 됐다라고 하는 이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저 말씀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헌문론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왔고 아직 그것이 뭐 확인됐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뭐 사법의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이제 국헌문란 또는 국토참절이라고 하는 이제 내란죄 형성 요건들인데 그런데 이 국헌문란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소위 윤 대통령의 저 얘기 속에 나오는 생각을 읽는다면 그런 것 같아요. 국헌문란으로 치면 민주당이 더하면 더했지 우리가 더했느냐. 예컨대 이 정부 들어서 29번의 탄핵, 줄탄핵이 있었는데 29번의 탄핵 과정. 예컨대 출근한 지 이틀 만에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준석 위원장이 탄핵이 됐어요. 뭐 이틀 만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또 째려봤다고 탄핵이 됐어요. 저기 누굽니까?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예. 또 말 잘 안 듣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탄핵을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탄핵이 되면은 최소한 4, 5개월, 뭐 6개월까지도 이게 업무가 마비되죠. 국가기관, 헌법상 국가기관이 무력화된다는 겁니다. 헌법상 국가기관 무력화라고 하는 건 우리 저기 금태섭 변호사님 잘 아시잖아요. 헌법상 국가기관의 무력화 그리고 또 이 헌법과 법률의 무력화 이것이 이제 국헌문란의 양대 요소인데 이것이 내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은 이것이 내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장이 정말 위험한 건데요. 이번 계엄 이후에 우리 사회에 들어온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데 야당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탄핵 과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입법 폭주 뭐 할 수 있어요. 그걸 왜 계엄을 하냐고요, 도대체. 국회 내에서 정치로 해결을 해야죠. 지금 그 생각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의견과 다르면 무력을 동원해도 돼. 싹 쓸어버려도 돼. 라는 그 생각이거든요. 그게 가장 위험한 극우 파시즘적인 생각이고 그 여론이 실제로 계엄 이후에 우리나라에 많이 늘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계엄이 굉장히 안 좋고 특히 수습 과정에서 그 부작용이 더 많이 생겼거든요. 예. 수습 과정에서 법치에 정면으로 거부하고 불복하고 무시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면서 지금 국민들이 내 생각하고 다르면 야당이 그렇게 폭주를 하면 그래 계엄할 수도 있지 할 거면 잘하지 그랬어? 여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이. 예.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그게 가장 안 좋은 지금 부작용이에요. 예. 잠시 윤 대통령에게 빙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 직업이 빙의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니 그 타협을 하려고 해도 뭐 타협이 돼야지 하는 거 아니냐. 국회 가면 야유보내. 네? 저쪽에서 상대를 안 하는데 대통령 혼자 한다고 해서 되는 일 아니지 않느냐. 거기는 또 거대 야당 아니냐. 도저히 내가 옴치고 달싹할 그게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변론기일에서 얘기한 내용 중에 국회만 가면 야유라니까 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 제가 인용한 거긴 합니다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니 그 빙의까지 하실 것도 없어요. 그 얘기하는데 뭐 빙의까지 하십니까? 그거는 빙의를 하려면 이제 밖으로 드러내고 말하지 않는 것까지 봐야 빙의죠. 그냥 예, 말씀하시죠. 그다음 좀 유치합니다. 그거 근데 그런 불만 이해해요. 예.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그런 불만 가질 수 있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아까 허민 기자 말씀하고 대통령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또 이제 언론에서 오래 종사하신 분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알겠는데 그런다고 해서 쓸어버리냐? 군대를 동원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는 이런 거예요. 지금 핵심이 뭐냐 하면 의견이 다르다는 거, 지향이 다르다는 거, 예.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 세계관이 다르다는 거,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나하고 같아지라고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여야 간의 대립선이 형성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극단주의라는 건데요. 의견이 아무리 달라도 괜찮아요. 서로 180도 완전 달라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과격하다 급진적인 주장을 한다고 극단주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좌우, 진보, 보수 이것과 극단주의의 차이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물리적 폭력을 동원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예요. 지금 윤 대통령이 한 행위는 알겠어요. 그렇게 불만이 있다는 거를. 근데 그 불만을 군대를 동원해서 상대방을 수거, 말살해버리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예. 이게 극단주의고 이것을 편드는 이 계엄령을 계몽령이라 그러고 국민 저항권이라 그러고 헌재를 공격하고 법원을 때려부시고 이 모든 행위들이 전부 다 극단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저 파면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저기를 볼 때 제일 유념해야 될 것은 예. 우리 사회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은 극단주의고 극단주의의 핵심은 합법적인 폭력이든 사적인 폭력이든 예.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집단을 배제하고 말살하려는 경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좌우 보수 진보를 막론하도 누구도 공론의 영역에서 이것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 저는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저한테 계속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앞에 걸로 다시 좀 옮겨가 주시겠습니까? 그 자녀 임기 얘기 나온 게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내란머리 공작에 가슴이 찢어진다라는 것이 피청구인 즉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 중에 나왔고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직무에 복귀한다면 이것은 허민 기자가 얘기한 기각 가능성을 진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직무에 복귀한다면 개헌한다. 개헌 등 정치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그래서 임기 후반부에 집중하겠다. 12.3 비상계엄은 과거 계엄과 완전히 달라서 공산주의, 전체주의가 대한민국에 스며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 임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흘리세요. 예. 아니요, 안 흘리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아니 개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아까 윤 대통령 발언을 보면은 자기가 정말 할 만큼 했는데 야당에서 말을 안 듣는다. 아까 유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국회에 가도 야유만 퍼붓고 협조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예. 윤 대통령이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제가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자기 나름대로는 어쨌든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정치 경험이 없어서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냥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막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하셨을 텐데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고 해도 야당이 다수인 상황이라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가볍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저는 민주당하고도 잘할 수 있습니다. 김부겸 선배 계속 총리 시킬 겁니다. 그리고 박영선 의원 장관 거기서는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시켰지만 나는 산업부 장관 시킬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어떤 순수한 마음이 있고를 떠나서 정치적으로는 정말 경험이 없으시구나. 예. 야당 인사, 주요 인사들을 장관시키고 총리시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윤 대통령의 특징은 정말로 독선적인 데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할 만큼 했는데 야당이 안 알아준다. 지금 본인은 만약에 직무에 복귀하면은 개헌한다고 하시는데 잘 아시지만 개헌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이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들으시기에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랑 달라서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재판이 됩니다. 이 사람을 다시 대통령 자리에 앉혀서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국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럼 만약에 복귀를 했을 때 이 사람은 지금 당연히 개헌도 하고 임기 후반기를 지금 이 생각대로 한다고 할 텐데 이거는 정말로 더 큰 피해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예, 예. 보기에는. 저는 윤 대통령이 개헌 얘기를 한 거는 그 안에 임기 단축을 내포하고 있는 얘기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가 취재한 내용들도 있고 사실은 그 최후 준수를 앞두고 용산을 비롯해서 여권 그리고 헌법학자들 여러 전문가들 또는 어쨌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보냈고 그것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 임기단축 개헌 얘기가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리고 겉으로는 내가 왜 임기단축을 해? 내가 왜 하야를 해? 임기단축 이전에 심판 나오기 전에 왜 하야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야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임기단축 개헌은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두 개로 분열된 상황에서 내가 국정 운영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임기단축 개헌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정치 권력 구조가 계속 가야 되는가 이렇게 대통령 단임제가 가져온 비극성을 되풀이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경험을 했는데 이거를 또 겪어야 되는가 과연 그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 그 과거를 반복하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알겠습니다. 하는 말도 있는데 아까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좀 아까 제가 잠깐 빼먹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87년 체제를 종식한다는 내용도 있길래 그게 개헌인가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되는데 지금 그러면 개헌과 자신의 임기 단축을 카드로 제시했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헌재 재판관들한테 그런 게 카드로 작용할 수 있을지 전혀 없죠. 예. 그건 소용이 없는 얘기고 그리고 설사 기각될 거를 예상을 해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기각되고 난 후에 혼란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울 것인데다가 개헌이나 임기 단축이나 저도 사실 개헌이나 정치 개혁을 굉장히 많이 주장했던 사람이지만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아까 이제 야당이 눈도 안 마주치고 박수도 안 친다고 얘기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2년 동안 제1당 야당 대표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아예 총선에서 지고 나서 그때 처음 만났고요. 그리고 수사만 계속 쭉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에서는 임기를 단축하든지 4년 중임제를 하든지 아무것도 안 돼요. 물론 이런 정치 문화를 만든 거는 사실 여당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그거는 여야가 다 책임은 있기는 있어요. 이 계엄하고 비교해서 물타기를 하고 싶지는 않으나 이렇게 적대적인 정치 문화를 만든 데에는 굉장히 여야가 전부 정권을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보복적인 수사를 했고 감사도 그런 식으로 했고 저 상대를 대화의 상대로 존중하지 않고 절멸시키고 내가 다 독식하겠다는 그런 태도로 정치를 했고 그리고 유권자들도 상당히 거기에 호응을 했습니다. 유권자들이 나한테 뭔가를 해줄 정책을 만들 그럴 정치인을 뽑기보다는 저쪽을 누가 더 잘 후려팰 수 있지? 그런 정념에 좀 시달려서 거기에 이제 목이 매 상태로 투표를 하는 그런 경향이 사실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그런 상황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라서 그걸 먼저 바꾸지 않으면 개헌이고 아무 소용 불가능하고 바뀌지 않을 겁니다.